후원금 횡령과 안성쉼터 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각종 의혹이 본격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연 의혹의 당사자인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가 어젯밤 대구를 찾아 이용수 할머니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고교 3학년생들이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인천과 경기도 안성의 75개 학교가 다시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일본식 술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형태의 술집인데 검사 대상자가 수백 명이어서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우려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음주 단속이 일제히 재개됐습니다. 차량 내부의 알코올 성분을 잡아내는 방식인데 손소독제 때문에 곳곳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국민의감 광어의 자연산 시세가 양식보다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축제가 취소되며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수출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회계부정 횡령 의혹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조금 전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강제 수사 착수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압수수색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검찰의 압수수색 장소는 이곳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과 바로 옆에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이렇게 두 곳입니다. 오후 5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돼 지금도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정의연이 보관 중인 회계장부와 후원금 자료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3년 경기 안성시의 평화와 치유 쉼터를 7억 5천만 원에 사들여 고가 매입 의혹을 샀습니다. 또 최근 4억 2천만 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는 헐값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실제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는 활용되지 않아 갖가지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의연이 후원금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정의연과 함께 이 단체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둘러싼 후원금 횡령 배임 의혹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다만 윤 당선자의 자택 등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회계장부 등 압수물 분석 뒤에 정의연 관계자와 윤 당선자를 상대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처음 제기한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어젯밤 윤미향 당선자가 찾아가 만났습니다. 단 10분 만났다는데 윤 당선자는 사죄를 했고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자가 만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입니다. 측근 몇 명만 참석한 채 대구 중구의 호텔에서 만났는데 이 할머니와 윤 당선자는 10분 정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뒤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입니다. 그 돈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수요 집회에서 모금한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며 30년 가까이 함께한 집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4차례 대구를 찾은 윤 당선자는 어제 성사된 만남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소통 부재 문제를 비롯해 양측의 갈등 해소 방향에 대한 얘기가 오갔지만 이 할머니 측은 윤 당선자가 한번 안아달라고 해 안아주긴 했다면서도 용서를 한 적은 없다, 법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만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라고는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25일 대구에서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관련한 의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협 공시 서류에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가 기부한 5억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정의연은 이번에도 서류에서만 누락된 거라고 합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열쇠고리와 거울, 소녀상이 그려진 배지 등이 진열대에 가득합니다. 매장 한쪽에는 각종 의류가 걸려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위해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가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마리몬드는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6억 5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이 공개한 자금 결산 자료에는 같은 기간 동안 들어온 기부금은 1억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마리몬드가 2018년 한 해에만 기부한 걸로 남아있고 5억 4천만 원은 사라진 것입니다. 마리몬드는 기부금이 정대협으로 정상적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건이 있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의 기부금 금액을 정확한 거고요. 기부금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배신감을 느낀다는 소비자들의 글이 SNS에서 이어졌습니다. 조금 비싸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소비에 나섰던 시민들도 허탈해합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고 주최하는 그런 모임 이런 것들도 몇 번 참여했었었고요. 기부금들이 이런 식으로 빼돌려지면은 기분도 많이 나쁘고 좀 허탈합니다. 정대협을 이어받은 정의기억연대 측은 5억 원의 기부금이 사라진 것에 대해 공시 누락으로 확인됐고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총 재산가액의 1% 또는 2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출연한 법인은 출연자와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어느새 수요일은 또 돌아왔고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는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사과를 한 목소리로 외쳐온 수요 집회에 정작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없었고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하는 단체가 난입하면서 충돌과 갈등의 현장이 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오늘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지원단체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수요 집회 중단을 요청한 이후 두 번째 집회입니다. 정 의원은 시민과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 송구하다면서도 정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억측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예단을 부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 의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원로들도 나왔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회계 정리에 빈틈이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 부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수요 집회 바로 옆에서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유튜버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의 개인 계좌와 정 의원의 모든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디 돈 쓰는지 까면 됐고 왜 못 가는 거예요? 항상 걸려있게 많은 것들이 깔 수가 없지. 일부 참가자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수요 집회에 난입하려다가 현장 경찰관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니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왜? 경찰은 오늘 집회 현장에 경찰관을 200명 넘게 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흑석동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이 훼손됐습니다. 20대 남성이 돌로 소녀상을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고 하는데요.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환경미화복을 입은 남성이 지하철 출입구에서 나와 소녀상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제지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지나가던 시민까지 힘을 합쳐 남성을 제압합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위안부 피해 소녀상을 파손하고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시민들이 달려든 겁니다. 남성은 이곳 화단에 있는 돌을 집어들어 소녀상의 뺨과 가슴 부분을 훼손했습니다. 남성이 사람 얼굴 크기의 돌로 수차례 내리친 소녀상의 세 곳에 색깔이 벗겨지고 움푹 패인 흔적이 남았습니다. 도로 건너편에서 새벽길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욕설을 하며 소녀상을 훼손하는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제지하는 환경미화원의 얼굴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시민 2명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거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 생각으로 그냥
와서 뺏어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어젯밤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오늘 국회에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성 쉼터와 소녀상 모금 문제 때문에 도마에 오른 이규민 당선자는 나타났는데 자신은 문제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자리에 명패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어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윤미향 당선인은 오늘 안 오신 거죠? 당선은 공식적으로 부서진 거니까요.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참석하는 공식 행사에 대부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오늘 공식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성의 위안부 쉼터를 중개한 이규민 당선자는 윤 당선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이후에 얘기 좀 해보셨나요? 하지만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때 미등록 모금 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은 부인했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아니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안성 쉼터 중개 관련해서도 뭐 맞다고? 네,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근데 등록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아니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입장문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는 회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나비 배지 판매로 재정을 꾸렸다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을 위한 기부금 일부를 관련 없는 활동에 사용했다는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압수수색까지 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 때 윤미향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으니 감사 결과를 보고 당에서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함구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당에서 만약에 감사하라는 요구들도 일부 언론에서 있었는데요. 해당 기관의 감사들을 믿는 것이 더 적극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에서 이제 진상 파악해서 이제 뭐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지 뭐. 너무 끌려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윤 당선자 의혹을 남일처럼 지켜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역시 후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오늘 소장이 직접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경기도의 특별 점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 5천만 원이 지급됐고 부적절한 수의 계약도 여러 번 이뤄졌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6명이 살고 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지난해 25억 원이 넘는 후원금 가운데 할머니를 위해 쓰인 돈은 6,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6월 다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려고 했다가 법인 측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 눈썹 위가 찢어져 병원 치료비 등을 논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 등은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원들은 후원금 등을 포함해 70억 원 넘는 현금 자산을 가진 법인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치료비 혹은 할머니들이 외식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 이런 것에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분개하게 된 거죠.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 후원금 사용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품 비용이나 치료비를 개인에게 떠넘긴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성부에서 이제 간병비가 별도로도 지원되고 또 추가 의료비가 또 지원이 돼요. 할머니들이 추가로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례사가 해주고 있거든요. 나눔의 집 법인 대표에게 지난 6년간 건강보험료 700만 원이 지출된 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며 관련 비용은 모두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눔의 집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법률 미이행 사례가 있었다고 특별점검 결과를 밝혔습니다. 또 후원금과 법인 계좌를 구별하지 않았고 잠재적 노인학대 가능성도 일부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을 투입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 해지를 문의하는 시민들이 이어지자 후원 중지는 가능하지만 이미 낸 후원금은 환불받을 수 없다는 안내가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60여 개 학생들은 점심 식사도 못하고 오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오늘 새벽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근처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은 다시 한동안 집에 머무는 신세가 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교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학교 안에 교복을 입은 학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실 내 거리두기 준비를 끝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음 등교하는 날이지만 학생들은 오전 11시쯤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학생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급식실까지 다시 열어 학생맞이 준비를 끝낸 학교에선 혼란에 빠졌습니다. 11시에 학생들을 귀가 조치시키면서 급식실에도 그걸 알렸기 때문에 준비됐던 것들은 방법이 없죠. 폐기해야겠죠.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 2명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입니다. 이곳과 인근 학교 2곳은 오늘 등교하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됐습니다.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학생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인천시 교육청이 확진 학생들이 사는 미추홀구를 포함해 인근 5개 구의 고등학교 66곳에 긴급 공문을 보내 추가로 휴교를 지시했습니다. 학생 2명은 거주지 인근 PC방과 스터디 카페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고 세대 입시를 준비 중인 한 학생은 학원에도 2차례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이라는 게 동선이 겹칠 수도 있고 가정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지난 6일 학생 2명이 방문한 동전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의 제자 2명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확진 학생 1명의 어머니와 남동생도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는 22일까지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재등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경기 안성 지역 고3 학생들은 오늘 아예 모두 등교를 못했습니다. 안양의 한 술집에 들렀던 20대 남성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의 등교 개학이 취소되면서 이 지역 고3 학생 1,500명은 오늘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안성에서 20대 남성이 추가 확진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확진자 동선이 학생들과 겹쳤을 가능성을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안성 시내 고등학교 9곳 모두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확진자의 거주지는 안성 도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반경 1km 이내 고등학교 3곳이 몰려 있어 우려가 컸습니다. 이제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등교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자가 선제적으로 좀 나갔고요. 다행히 확진자 동선에서 학생들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파악돼 안성시는 내일 등교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5일 저녁 안양시에 있는 술집에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동석자 중 이태원을 다녀온 군포시 지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제 나란히 확진됐습니다.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등교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확진자가 나왔을 땐 지역 학교별로 차등 대응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전국의 등교 중지를 결정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더 큰 걱정은 이 확진자가 다녀간 경기 안양시의 술집에서 다른 확진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닥다닥 붙은 밀폐된 형태의 술집에다 검사 대상자가 수백 명이어서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우려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강남병원 직원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군포 지역 확진자가 수시로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폐쇄된 겁니다. 이 2명과 접촉한 4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명 모두 20대 남성으로 이 술집에서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 술집은 보시는 것처럼 좁은 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손님 간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좁은 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앉는 곳도 있어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0대 있지. 평수가 150평 되는데 인상 엄청 많아요. 100개는 넘어. 여기 룸이고 여기는. 동시에 한 50명을 앉을걸. 이 술집에는 평일에 하루 40-50명, 주말엔 하루 100명 이상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대 해당 술집을 찾은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조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술집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있었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450명이 넘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장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술집이 있는 건물에는 편의점과 오락실, 고시텔 등이 입점해 있고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 있어 신고하는 사람은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인천 일부와 안성을 제외한 전국의 고3 학생들은 오늘 처음으로 교실에서 같은 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월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미뤄진 지 80일 만입니다. 반갑기도 하고 아직 불안하기도 하고 설렘과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학 첫날 학교 모습을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고3 학생들이 줄지어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학생과 교사들은 눈인사로 반가움을 전합니다. 이 정도 간격이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5차례나 미뤄지면서 사상 첫 5월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몇 달 동안 안 갔던 학교 와가지고 일단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물티슈랑 약간 장갑 같은 거를 학교에서 준비해오라고 시키고 이제 수저 같은 것도 따로 챙겨와서. 안정된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진도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학교 입구엔 체온을 재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했고 감염 예방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고3 교실에선 모든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급식실엔 칸막이도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달라진 풍경에 적응되지 않습니다. 머리拭기 하자. 수업은 물론 방역에까지 신경 써야 하는 교사들은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선생님들의 어깨에 이 방역의 책임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요. 고3 학생들은 당장 내일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치릅니다. 다만 등교가 중단된 인천 지역 고3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10명대로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오늘 9일 만에 다시 3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의 친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27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중 1명의 친구로 지난 9일과 10일 이 간호사를 포함한 일행 6명이 서울 서초구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다녀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만났던 친구분이 판정하면서 아마 이분께 연락이 가서 포항시 의료원에서 어제 4시 반쯤인가 아마 검사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음 확진된 간호사가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16일. 일주일 앞선 이 모임에서 코로나19 전파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일행 중 이태원 클럽 관련성은 없는지 신용카드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간호사 4명 모두 수술실 간호사라는 점에서 수술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수술받은 그런 환자를 통한 감염의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하면서 감염 경로는 확인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명 늘었습니다. 이달 초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태원 클럽발 여파로 35명까지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9일 만에 다시 30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밀폐된 장소에서 폭발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어제 전 세계 증시까지 움직였죠.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희소식이 하루 만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임상 결과가 너무 성급하게 부풀려서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It's called Operation Warp Speed.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워프 스피드. 공상과학 영화 속 표현을 백신 개발 계획에 붙일 만큼 미국 정부는 속도를 중시했습니다. 감염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을 시작한 모더나는 3월부터 곧바로 인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유전자 정보가 나온 지 2달여 만에 동물 실험도 건너뛰고 곧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1차 실험을 한 겁니다. 참가자 45명 전원에게 항체가 생겼다는 1차 시험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As soon as July, the large-scale trials beginning to get underway for at least one or maybe two of the vaccines that are furthest along. 그러나 발표 하루 만에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모더나가 보도자료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고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8명에게만 생기고 37명에게는 생기지 않았다면 백신 후보 물질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항체나 면역 기능이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임명된 백악관의 백신 개발 책임자가 150억 원대 지분이 있는 모더나 임원 출신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급하게 발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혼자 노 마스크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내일 자동차 회사 포드를 방문할 예정인데 마스크를 꼭 써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안구보호 고글은 썼지만 노 마스크를 고수한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를 쓴 현장 마스크 공장 직원들과 대조되며 논란을 샀지만 고령의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기자회견에서조차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What would people gain from wearing a mask, and why are you opposed to wearing one yourself? Well, I just don't want to wear one myself. It's a recommendation. They recommend it.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의 노 마스크 고수에 포드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미시간 포드 공장 방문을 앞두고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을 백악관에 전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I don't know. I haven't even thought of it. It depends. I mean, in certain areas I would, in certain areas I don't. 혼선 대응을 언론에선 연일 꼬집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달 파문을 일으킨 말라리아 치료제도 복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I would rather he not be taking something that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scientists. She is a sick woman. She's got a lot of problems, a lot of mental problems. 검증되지 않은 치료제 복용에 노 마스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의식 행보가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드 측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어떤 모습으로 응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신부님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 손에는 물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물총으로 성수를 쏘는 겁니다.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유쾌한 언택트 방법들 정다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바퀴가 달린 거대한 튜브를 보행기처럼 끌고 다닙니다. 튜브 안쪽엔 음식을 놓을 수 있도록 테이블까지 달렸습니다. And they're kind of like bumper cars for adults. 코로나19로 사람 간 접촉을 막기 위해 등장한 1인용 고무 튜브 테이블입니다. 지름이 약 1.8m로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It makes something fun out of something that has been so miserable, and it's a little ray of hope that we can get back to some form of normalcy soon. 미시간주에선 물총으로 성수를 쏘는 신부님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에 탄 신자들에게 성수를 뿌린 겁니다. SNS에선 이런 모습이 유쾌하다며 다양한 패러디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포옹할 수 있는 비닐막 장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 가족이 있는 집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 think we hug them harder than we usually do.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교수 뒤로 분장한 남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남성은 교수의 아들로 의상을 바꿔가며 아버지 뒤쪽에서 나타나 학생들의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아들이 도둑으로 분장하고 나타나자 갑자기 장난감 총으로 아들을 내쫓아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이런 훈훈한 장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봉쇄령 때문에 이혼하고 이별하는 커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양파 한 트럭을 보낸 사연도 있다는데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 한 대를 꽉 채운 양파들. 중국 산둥성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겁니다. 함께 보낸 쪽지에는 헤어지고 사흘 내내 울었으니 너도 나만큼 울어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절대 반품하지 말고 전 남자친구의 집 문 앞에 놓아달라는 여성의 요청에 5시간 동안 왕복하며 옮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봉쇄령 여파로 헤어지는 부부도 급증했습니다. 中国琐事产生矛盾的几率加大，导致了这个离婚率增加。浙江省高院曾经对一批离婚案件 일부 지역에선 봉쇄령이 풀리고 영업을 재개한 결혼 등기소 앞에 이혼 신청자들이 길게 줄을 서는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你们怎么等到疫情结束再来办理复婚呢？ 我们主要等到拿终身证。 그러나 충동적인 사례도 적지 않아 재혼하는 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25개월짜리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청원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20만 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청원이 가짜로 드러난 게 벌써 3번째입니다. 국민청원이 거짓 여론의 장이 될까 우려도 나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평택에서 2딸을 키우는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이웃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딸의 병원 진료 날짜와 가해 학생 부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 글은 한 달간 53만 3천여 명이 동의할 만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30대 가정주부인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인데 25개월 된 딸이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씨가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은 남편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공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짜 청원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8년 4월 7살 딸을 성폭행하는 아빠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은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 음란물을 착각해 올린 글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엔 개 도살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개가 죽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태국에서 방송된 영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글만 기준으로 해도 벌써 3번째 허위 청원인 겁니다. 청와대는 신뢰를 함께 지켜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이 뜸했죠. 경찰이 일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입김을 부는 대신 차 안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데 손소독제 때문에 혼선도 있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작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감지기가 달린 긴 막대기를 운전석 창문으로 밀어넣는데 운전자는 평소 단속대와 달리 입김을 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알코올 감지기거든요. 불지마로 가만히 계신데요. 혹시 목적지 어디세요, 선생님? 차량 안 공기 중 알코올 성분만 감지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겁니다. 지난달 경찰이 자체 개발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에서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면 기존 감지기로 2차 측정을 합니다. 차량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알코올 반응에 의한 오류를 줄이는 겁니다. 현장에선 알코올 성분이 든 손 소독제를 이용한 운전자가 1차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혼선도 있었습니다. 22시 43분 알코올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손 소독제를 바르거나 운전자가 알코올 성분이 든 물티슈나 구강 청결제를 이용해도 감지기가 반응합니다. 경찰은 이런 혼선을 막으려고 비접촉 감지기에 일반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를 이용한 기존의 방식을 더해 3단계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경찰서에 비접촉 감지기를 보급해 일제 음주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미소를 띤 사진 속의 남성.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입니다. 오늘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 나이는 31살, 이름은 최신종입니다. 경찰은 이 최신종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 중인데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의 PCLR 검사를 사용합니다. 실제 진단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입심이나 과도한 자존감, 또 자극 욕구 등 20개 문항에서 0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크게는 대인관계, 또 정서성 등 4가지 항목으로 판단하고 40점 중에 25점 이상은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이코패스 자가 테스트라며 글도 떠도는데 자가 진단은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범죄 심리학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범인이 직접 채점하지 않고 전문가가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자가진단은 의미 없는데요. 유영철의 경우에는 38점, 조두수는 29점, 강호수는 27점으로 모두 25점 기준을 넘겨 사이코패스로 진단됐습니다. 그렇다면 뇌 검사로도 사이코패스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일반인과 살인범의 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살인범의 뇌, 일반인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 있는 이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팔달산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박춘풍에 대해 처음으로 뇌감정을 진행했고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진단 나왔습니다. 사이코패스, 일종의 정신장애인만큼 감경사유 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은데요.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 조항을 적용해서 형을 깎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하는 건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국민 횟감이라 불리는 생선, 광어, 특히 자연산 광어는 비싸도 맛이 좋아 인기가 많죠. 그런데 최근 자연산 광어가 양식 광어보다 싸졌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이라는데 홍유라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싱싱한 횟감을 사기 위해 직접 수산시장을 찾은 고객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값은 비싸도 맛있어서 자연산을 선호합니다.
자연산이 더 비싸지. 아무래도 자연산이 더 맛있고, 양식은 그 사료만 먹여서 키우는 거고 자연산은 지 맘대로 다니면서 크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 국민회관 광어의 경우 배 부위가 흰색으로 깨끗한 자연산이 검은 반점과 띠가 있는 양식보다 싸졌습니다. 5월 첫째 주 양식 광어는 1kg에 12,100원이었는데요. 자연산 광어는 8,600원으로 훨씬 저렴했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소매 가격은 자연산과 양식 광어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연산을 저희도 이제 비쌀 때보다는 많이 권해드리기도 하고 저렴하니까 비중이 전에보다는 좀 더 자연산을 많이 갖다 놓죠. 양식보다는. 자연산 광어 시세는 연중 광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4월에서 5월에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축제가 취소돼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더 떨어진 겁니다. 보통 5월 자연산 광어 물량 가운데 30% 정도는 서천 광어축제 등 지역 축제로 유통되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광어 수출이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인구 시대라지만 이 반대로 사납거나 지저분한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이들도 많죠.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반려견 주인을 신고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작도 못 해보고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한류스타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한식당 대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도심을 습격한 맹견 2마리에 물린 행인들은 전치 5주와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속출하면서 반려견 목줄을 안 채운 주인을 신고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2년 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하루 전날 돌연 연기됐습니다. 의견 수렴, 논의,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현장 사진부터 견주의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2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견주들은 환영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메고 가도 좀 길으면 쫓아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려견 관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서도 대형개 3마리를 봤는데 입마개나 이런 걸 안 해갖고 저희가 되게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라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337명.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없애지만 맹견 관리 업무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갑니다.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 결과가 윤미향 당선자 의혹을 그냥 지켜보자 이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끝입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의했는데요. 공개와 비공개를 합치면 모두 1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겁니다.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제가 오전에 직접 최고위 현장에 가보고 참석자들에게 따로 물어봤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도 시민단체를 운영해봤는데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기부자도 많다. 시민단체 회계를 일반 법인과 똑같이 하긴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주로 말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듣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회의 때 이해찬 대표가 윤 당선자 이제 옹호를 주도했다는 건데, 네. 그럼 다른 참석자들은 뭐 무슨 말 했는지 혹시 취재가 또 됐나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 서른 최고위원 모두 이해찬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대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실무진에게 윤미향 당선자를 조사하는 4개 정부기관에서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어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당의 입장을 정하자는 겁니다. 네, 이거 비공개 회의 때는 저런 말이 오간 건데 막상 공개 회의 때 유일하게 말한 사람이 김혜영 최고위원 한 명이에요. 네. 당 조사를 요구하면서 다른 참석자들과 다른 의견을 냈는데 네. 비공개 회의 때도 비슷했던 거군요. 네, 김혜영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 때도 이해찬 대표에게 나는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 최고위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선자 관련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당에서든 관련 부처에서든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다시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최고위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곧 국회를 떠나는데 앞으로 누가 이런 쓴소리를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 누구한테 친절했던 건가요? 네, 오늘 21대 초선 당선자들을 위한 연찬회가 열렸는데요. 문 의장이 후배들 앞에 친절한 강사로 섰습니다. 과거 특강을 들어가는 대단했습니다. 저는 1992년 첫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초심은 절대 있지만 그 초심이 결국 마지막까지 간다. 여러분은 여와 야를 떠나서 동지입니다. 정치의 영원한 동지는 통합입니다. 초심과 통합을 강조한 거군요. 네. 그런데 문 의장 본인도 지난해 연말에 곤혹을 좀 치렀잖아요. 네, 지난해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서 보시는 것처럼 야당의 집단 반발을 샀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아들 문석균 씨의 출마 문제를 두고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은 남겼지만 특히 미래통합당 문 의장을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한 당선인은 문 의장 이야기 들을 시간에 국회법을 공부하겠다면서 오늘 연찬회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 15,000건의 법안이 발의만 되고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다르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한 조치죠. 정부가 5.24 대북 조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무력 도발로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 사건 2달 만에 5.24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과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대북 지원 사업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5.24 조치 1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5.24 조치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교류 재개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언으로 금강산과 개성 개별관광 추진에 있어 내부 걸림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는 개별 관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과나 별다른 조치 없이 5.24 조치를 폐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북한 교과서에는 김일성이 축지법을 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상화를 하는 건데 오늘 돌연 이런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최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선전가요로 김정일도 아버지 김일성처럼 땅을 접어달리는 축지법을 썼다는 노래입니다. 김일성 대원 스님의 전함과 더불어 전해져 내려오는 백두산 전설 얘기입니다. 감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신출기무라는 전법으로 북한 교과서에도 김일성이 축지법을 쓰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가랑잎으로 강을 건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상화 교육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집권 초기 3살 때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시속 200km 보트를 타고 유럽 전문가를 이겼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돌연 축지법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땅을 주름잡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상화와 신격화로 권위를 유지해온 만큼 북한의 변화는 이례적입니다.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와 다르게 수령에 대한 신화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맹목적인 우상화보다는 현실적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수령을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며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영도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600만 대를 넘어서는 등 주민들의 정보 역량이 달라진 것도 현실주의로 돌아선 이유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가득 찬다는 소만입니다. 대전의 한 농가에서 모내기 준비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구름량도 적겠고 볕도 강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는데요.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로 보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한낮에는 다시 예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가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17도 등 서늘하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 일요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영서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은 이맘때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지역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할 일 없이 그저 거기서 들어간 로봇 다 앉았다. 아예 아픈 데가 없고. 나눔의 집을 방문한 정치인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할머니들 손붙잡고 사진 찍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할머니들 생활도 좀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어땠을까요? 진위 여부는 확인해야겠지만 제대로 못 드시고 치료를 못 받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는 현실 자체가 아쉽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겨울 너무 추워 이 지역 정치인에게 슬쩍 온수 멘트 한 장을 부탁했다죠. 김순덕 할머니는 생전에 낡은 봉고차 대신 좋은 차를 타고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생존에 계신 18분 편하게 여생 보내실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